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가슴이 철렁하고 아들이 짜증을 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김영순입니다. 올해로 제 나이가 78세, 심리상담은 45년째 하고 있습니다. 45년간 상담실에서는 현명한 조언을 했지만 정작 우리 아들이 화를 낼 때는 가슴이 내려앉곤 했어요. 5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들네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때 저는 심리학 박사임에도 눈물부터 났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해지는 걸까요?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계속 참기만 하면 관계는 더 악화되고 우리 마음은 더 아파요. 최근 노인 상담센터에서 만난 내담자분들의 80% 이상이 가족과의 갈등 문제로 오셨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이순옥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아들이 매일 소리를 질러서 더는 못 살겠더라고 하셨죠. 아파트 옆집 박명자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매일 밤 약을 먹고 잔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세대가 가장 행복해야 할 노년기에 이런 갈등으로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문제로 5년 전까지 매일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45년간 수천 명의 가정을 상담하며 발견한 욱하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5가지 대화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방법들은 심리학적 이론만이 아닌 제가 직접 써보고 제 가정에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단 한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의 황금기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본격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소개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주변에 욱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45년간 상담 경험에서 발견한 4가지 유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처받은 자존심형입니다. 우리 아들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집에서 작은 일에도 폭발하곤 해요. 얼마 전에는 저녁 식사가 조금 늦었다고 식탁을 내리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해요. 직장에서 상처받은 자존심을 집에서 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들은 특히 오랜 세월 가장으로 가족의 기둥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 많아요. 자존심이 상하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화로 표현하시죠.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정년 퇴직 후 갑자기 짜증이 늘었는데 알고 보니 사회적 지위를 잃은 것에 대한 상처였더라고요. 두 번째는 책임 회피형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유형이에요. 아이들 학원을 잘못 알아봐서 등록을 못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이들을 좀 봐주셨으면 제가 직접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면 마치 자존감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노인대학에서 만난 이영수 선생님도 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 선생님을 탓하며 화를 냈다고 해요. 자신의 지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웠던 거죠. 세 번째는 감정 조절 부족형입니다. 경로당 친구 박순자 씨는 이런 유형이에요. 함께 이야기하다가도 누군가 그녀의 손주 얘기를 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곤 해요. 실은 손주가 대학에 떨어진 후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그 주제가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였죠. 이런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의 뚜껑이 갑자기 열려 증기가 한꺼번에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면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이런 유형이 많은 이유는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통제 집착형입니다. 우리 동네 반장님이 이런 유형이세요. 아파트 청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주민회의에서 목소리부터 높이십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라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 해요.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화로 표현하시죠. 요양원에서 만난 김영철 할아버지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면 간호사들에게 화를 내신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두려운 거죠. 이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화는 불안을 다루는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 세대가 겪은 어려움, 가난, 전쟁의 기억. 이런 경험들이 불안의 씨앗이 되어 나이 들수록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지요.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으니 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제가 실제로 써보고 효과 본 5가지 대화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법은 진정해, 대신 말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화를 낼 때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해라.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니? 그런데 이 말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죠. 화가 났을 때 진정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화가 난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어느 날 아들이 또 사소한 일로 화를 내자 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뭔가 너를 화나게 한 것 같구나. 무슨 일인지 좀 더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의 표정이 변하더군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자기보다 20년 어린 상사가 와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요. 40년 직장 생활을 해온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이해가 되었어요. 누군가 화를 낼 때 진정해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대신 무슨 일인지 더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화가 절반은 가라앉게 된답니다. 제 오랜 친구 이순자 씨도 이 방법을 써봤대요. 며느리가 맛없는 음식을 차려놓았다고 잔소리를 하려다가 대신 오늘 음식이 평소와 다른데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대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그날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순자 씨는 잔소리 대신 며느리를 위로해 줄 수 있었대요. 목소리 톤을 낮추고 천천히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차분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눈을 따뜻하게 마주치면서 말해줘라고 하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대화법은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같은 집에 살다 보니 며느리와의 갈등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화를 내면 그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그런데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가 손주들 간식을 너무 많이 사준다고 화를 냈어요. 저는 순간 서운해서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저녁 며느리는 더 화가 나서 이틀 동안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둘 다 감정이 상한 것 같네. 나는 잠시 마당에 나가 있을 테니 30분 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다시 얘기해 볼까?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패턴이 우리 집 문화가 되었어요. 자리를 피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대화할 시간을 약속하세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약속한 시간에 돌아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로당 친구 최영자 씨도 비슷한 방법을 썼대요. 아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자고 제안했을 때 화가 치밀었지만 엄마는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했대요. 다음 날 차분하게 대화했더니 아들이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이 방법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잠시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갈등을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대화법은 진짜 감정 찾기입니다. 고등학생 손주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묻기만 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곤 했죠.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나서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한숨만 쉬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손주가 또 늦게 들어오자 야단치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의 화 뒤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할머니가 보기에 너 요즘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그 순간 손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대학 입시가 다가오는데 자신은 준비가 안 됐다고 느껴 불안했던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공부를 피하게 만들었대요. 손주의 화가 아니라 불안을 보게 되자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 아래에는 두려움, 슬픔, 불안, 상처 같은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답니다. 혹시 다른 걱정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 김순옥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 준비를 돕지 않는다고 늘 서운해했는데 어느 날 너 혹시 다른 고민 있니? 라고 물었대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명절 음식 준비를 잘 몰라서 자신 없어 했던 거래요. 함께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이 방법은 특히 우리 손주들이나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정말 효과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낀다고 해요.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화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이 뭘까? 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걱정이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대화법은 건강한 경계선 만들기입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고집과 화를 참기만 했어요. 하지만 70대가 되고 나서야 경계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5년, 저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남편이 TV 소리가 작다고 화를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힘들구나.
하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어폰을 사드릴 테니 그걸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50년 만에 처음 들은 사과였죠. 그 후로 남편은 제 감정을 더 존중해 주기 시작했고, 마지막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자신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도 속상해라고 말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경계선은 더 중요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만난 박정희 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아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늘 서운해하셨는데 어느 날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바쁜 걸 알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날에 와주면 엄마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후로 아들이 정해진 날에 꼭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경계선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절대 안 바뀌어 같은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에요.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 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상대가 덜 공격받는다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꼭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단순히 그만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말이죠. 남편에게 이어폰을 제안했던 것처럼요. 문제 지적과 함께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면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5번째이자 마지막 대화법은 함께 해결책 찾기입니다. 아들네와 함께 살면서 가장 큰 변화는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눈 다음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는 시간이죠. 손주들의 소음 문제로 매일 갈등이 있었어요. 제 귀는 예민한데 손주들은 뛰어놀고 싶어 하죠. 어느 일요일 가족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소리에 민감해서 힘들구나. 손주들도 놀고 싶은 마음 이해해. 우리 모두가 편안한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 놀랍게도 중학생 손주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낮잠 시간인 2시부터 4시까지는 조용히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할머니가 귀마개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서로 화만 내고 있었던 거죠.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눈 후에 우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물어보세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구체적인 약속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대학 친구 이금자 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녀들과의 오랜 갈등을 해결했대요. 용돈 문제로 늘 서운함이 있었는데 가족회의에서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대요. 액수보다 정해진 날짜에 받는다는 약속이 더 중요했다고 해요. 해결책을 함께 찾을 때 중요한 점은 최소 3가지 이상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 떠오른 해결책이 항상 최선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이 가장 오래 지속된답니다. 또한 합의한 내용은 가능하면 써두는 게 좋아요. 저희 집은 냉장고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두었어요. 할머니 낮잠 시간 24시 조용히 하기라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되거든요. 이 5가지 대화법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첫 번째, 필요하면 잠시 시간을 갖고 2번째, 진짜 감정을 찾아내고 3번째, 나의 경계를 세우고 4번째,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5번째. 지금까지 5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8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70대가 되어서야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변화를 시도하니 주변 사람들이 더 놀라워하고 감동하더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남편과 더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참기만 했죠. 하지만 마지막 5년간 새로운 대화법을 시도하면서 50년간 쌓인 오해가 풀리는 경험을 했어요.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하되 지혜롭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화내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며느리에게 내가 왜 그렇게 말하니? 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미안해. 다시 말할게. 내가 화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니? 라고 수정하기도 했죠. 이렇게 실수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우리 가족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노인대학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대화법을 시도한 후 이제야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80대 김영수 선생님은 40년간 말을 섞지 않던 형과 화해했고 78세 박영자님은 며느리와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게 되었대요. 제 상담실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많이 봤어요. 70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50년 결혼 생활 동안 매일 다투었다고 해요. 이 5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오셨죠. 남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화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5가지 대화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진정해 대신 말해줘라고 하기. 진정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무슨 일인지 더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하게, 눈은 따뜻하게 마주치세요. 두 번째, 건강한 거리두기 실천하기. 자리를 피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세요. 잠시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약속하세요. 꼭 약속한 시간에 대화로 돌아오세요. 세 번째, 화 뒤에 숨은 진짜 감정 찾기기. 혹시 다른 걱정이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화 뒤에는 두려움, 슬픔, 상처가 숨어 있어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상대방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며 나의 경계 세우기.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세요. 나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도 속상해라고 말해보세요. 비난 대신 대안을 제시하세요. 다섯 번째, 함께 해결책 찾기.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눈 후에 해결책을 찾으세요. 우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물어보세요. 최소 3가지 이상의 방법을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약속으로 마무리하세요. 저도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법 중 하나라도 시도해 보시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40년, 50년간 쌓인 감정과 소통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의 관계가 180도 달라진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6개월 정도 꾸준히 새로운 대화법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 집에 웃음이 늘어났죠. 인내심을 갖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
특히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자격이 있어요. 참고 견디는 것보다 지혜롭게 소통하며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생긴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거예요. 아직 황금빛 나날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시니어를 위한 지혜로운 대화법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소개된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